자,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 어떻게 해서 한반도 역사는 완벽하게 달라졌을까? 필리핀 게임이 안 돼. 중국 게임이 안 돼. 베트남 게임이 안 돼. 인도네시아, 몽고,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 게임이 안 돼. 갑자기 왜 대한민국 그 나라보다 못 살거나 그 나라보다 더 지지공상을 떨던 나라가 갑자기 전혀 게임이 안 되는 나라를 만들어냈을까? 1978년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기 1년 전인데 74년 아시안게임이 방콕에서 열렸습니다. 78년 아시안게임을 한국이 개최하겠다고 개최권을 땄습니다. 우리가 힘이 모자라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콕이 2회 연속 열었습니다. 74년, 78년. 그 에너지 위기 때문에 우리가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태국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86년에 처음 아시안게임을 열었습니다. 물론 중국보다는 빨리 열죠. 뭐 잘 아시다시피 필리핀 원조 받지 않았습니까? 태국이 그만큼 대단해. 근데 지금 태국, 베트남, 뭐 필리핀 월급이 한 17만 원 될 겁니다. 몇 년 됐죠? 베트남에 가보니까 호지민 대학이 제일 좋은데 호지민 대학의 졸업생들이 14만 원 정도 받고 월 취직을 했습니다. 그 대신 호지민 대학에서 일어와 영어를 잘하면은 약 25만 원을 받고 호지민 대학,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대학이죠. 취직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어를 하면은 35만 원을 받고 취직합니다. 등급이 너무 명확해. 베트남어만 하는 사람은 14만 원, 영어 1어 하면 25만 원, 한국말 하면은 35만 원이에요. 베트남 남부에 한번 가보시면은 우리 갤럭시 삼성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집니다. 한국어를 하면은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곳이 베트남입니다. 그건 뭐 거기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뀌었을까? 어떻게 해서 바뀌었을까? 무엇이 한국을 신생 독립국, 개발도상국의 발전 모델로 만들었을까? 박정희? 아닙니다. 박정희 얘기하려고 제가 여기 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가치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부에서는 대한민국 이 어떻게 바뀌었냐를 가지고 어떻게 성공했냐를 민족성 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원래 우수해서 성공했다. 우수한 민족이다. 우수한 민족인데 왜 100년 전에는 안 됐어요? 300년 전에 왜 안 됐어요? 500년 전에 왜 안 됐어요? 700년 전에 왜 안 됐어요? 같은 민족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달라졌어요? 민족성은 똑같은데 민족성 때문에 성공한 거 아닙니다. 민족성 때문에 성공했다면 북한은 왜 성공 못해요? 북한도 성공했어야지. 같은 민족인데. 200년, 300년 민족은 왜 전민족은 안 해?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성공했다. 땀 흘렸다. 맞죠? 그러나 열심히 일한 걸로 치면은 북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하루 15시간, 16시간 일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덜 일해요? 베트남 사람이 우리보다 덜 일해요?
땀 흘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민족성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는 커다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변화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 기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가 성공을 하느냐? 누가 성공을 하느냐? 누가 잘 사느냐? 누가 존경받냐? 누가 어떤 가치, 어떤 활동,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평가받고 존경받고 대우받고 더 보수 많이 받고 더 존경받으면서 잘 되냐? 이 기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기준은 전근대적 기준을 완벽하게 폐지하고 근대적, 근현대적 기준으로 바꿔냅니다. 이 기준은 성공의 기준은 남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남이 선택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남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남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에는 한민족 한반도에서는 그것이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럼 뭐였다는 얘기냐? 그 이전에는 신분입니다.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냐? 어떤 양반이냐 아니냐? 왕족이냐 아니냐? 할아버지, 아버지가 해답한테 능천봉을 하든 뭐 판서를 하든 사또를 하든 뭔가 했냐? 한국 사회에서 완벽하게 전근대적 요소, 신분, 계급, 백, 주변 관계, 부모 이런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고 오직 그 기준은 열심히 일했고 그 열심히 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원하고 필요로 하고 남이 선택할 만한 것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제도와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전근대 봉건 체제와 근대 체제를 분리짓는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한국에서 더 이상 전근대적 요소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남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제공하고 서비스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한국 사회에 그게 없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일부 귀족들, 양반들 외에는 재산을 못 갖게 만듭니다. 누가 재산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또가 야, 너 돈 많이 모았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바쳐야 돼요. 안 갖다 바치면은 어떻게 돼요? 꼬투리를 잡죠. 너 뭐 첩 하나 뒀다며? 이미 네 죄를 네가 알렸답니다. 너 누구랑 싸움 붙어서 한 대 쳤다며? 사소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뺐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모은 재산이 열심히 일해서 일한 결과가 자기 거가 안 되면은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소유권이 지켜지지 않는데, 재산권이 지켜지지 않는데, 법치주의라는 것이 없는데, 노동의 결과물, 재산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연장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건물을 가지고 있든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든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이나 건물이나 그 사람의 소유권은 그 사람의 노동, 그 사람의 정신,
육체의 연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분신입니다. 그 분신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가져가거나 빼앗거나 인정을 안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조력을 발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재산권을 확립하고 열심히 일하고 남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제공하는 사람을 성공하는 문화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봉건과의 완벽한 단절이고 근대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성공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춘향전을 가만히 보면은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 춘향을 만날 수 있는 그 근거는 저는 이몽룡 아버지의 위치 때문에 만난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까지 조금 달리 해석해 보면은 춘향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들었을 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사또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다시 변사또가 왔을 때 춘향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 사또의 힘에서 나옵니다. 정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몽룡도 아버지 사또의 권력의 영향 하에 호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고, 사또가 된 변사또의 권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좌지우지하는 권력입니다. 다시 그 춘향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해서 권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의해서 시작돼서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다가 다시 더 큰 권력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가 한국 사회의 봉건적 전근대적 구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배,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부도 얻는 것이고 영향력도 얻는 것이고 지배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바로 정근대 봉건사회입니다. 권력지향적이고 남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남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가고자 함, 그게 바로 봉건적 사고입니다. 내가 남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남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 근대고, 내가 무력이든 권력이든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을 강압하고 강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에 뭐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구조가 전근대. 인류 역사는 이 전근대를 떨쳐내지 못하면은 근대 문명사회로 가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미얀마나 캄보디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전근대의 인식, 제도, 법적 규범을 뛰어넘기 시작을 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천시의 대상입니다. 500년, 200년 전, 300년 전, 500년 전, 700년 전 제조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백정? 갑바치? 중인? 인간 취급 못 받습니다. 과거 급제를 해서 그 많은 과거 급제 스토리가 바로 그겁니다. 지배의 영역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기업이라는 개념이 이렇게까지 나오기 시작한 거는 불과 5, 60년 전부터입니다. 일자리를 누가 만드느냐? 공무원이 만들어요? 사또가 만들어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기술 개발을 누가 해요? 공무원이 해요? 권력이 해요? 기업이 하는 겁니다. 시장 개척을 중동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시장 개척을 누가 해요? 정치권에서 해요? 정당이 해요? 권력자들이 그거 해요?
기업이 하는 겁니다. 창조적인 기술, 개발, 투자, 시장 개척, 고용, 새로운 영역의 삶의 질을 만들어내는 무수한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바로 제조업, 기업,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기업에 대한 개념이 시작된 것이 불과 5, 60년 전입니다. 이미 한국은 세계적인 삼성이다, LG다, 현대다, 포스코다, 이 모든 기업들이 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갑바치, 중인, 과거 시험 못 본 놈들, 장사꾼, 백정, 인간 아닙니다. 그 시대를 뚫고 다른 시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봉건과의 단절입니다. 지긋지긋한 봉건 시대를 멸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고, 박정희의 투쟁의 첫 번째 과제는 저는 전통 봉건 사회와 전근대 사회와의 결별이 있습니다. 이등 열차에서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야, 나는 네 고운 손이 밉더라. 박정희 시에 그게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지만 고운 손보다 열심히 일하는 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를 얘기하고자 나는 생각했다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고등학교 때 쓴 시를 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대지를 일구는 저 농부의 흘리는 땀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지배의 영역을 가지 않고 생산의 영역으로 간 겁니다. 계급의 업적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얼마나 일했냐, 성과를 올렸냐, 남의 선택을 받았냐, 국제시장에서 선택을 받았냐, 남의 평가를 받았냐가 기준입니다. 고시 합격하고 과거급제하고 정치 지배하고 공무원이 되고 그 구조가 아닙니다. 봉건과의 단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을 파먹는 정치, 이를 단절시키는 것이 봉건과의 구조입니다. 생산, 직업, 과학기술, 그 전에는 없던 과학자, 기능공, 공고, 상고, 전자공고, 기계대학, 부산기계, 경북대, 전자공대, 모든 부분이 생산으로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배의 영역에서 생산의 영역으로, 계급의 영역에서 업적의 영역으로 가치 구조를 완벽하게 단절시켜냅니다. 그 결과 수천 년간 사가 지배하던 이 산농공상에서 거꾸로 공상의 시대를 엽니다. 이게 바로 혁명입니다. 혁명입니다. 아직도 덜 떨어진 사람들이 정치해가지고 어떻게 지배해 보려고 하는데, 성숙한 근대 선진국가에서 없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정치해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빼앗고 그거 가지고 출세하려고 하는, 그거야말로 봉건적 사고입니다. 남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기술, 서비스, 기업, 시장, 남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제공해서 평가받겠다는 것이 바로 근대사고입니다. 그
그 이후에 한국에서 1973년에 지금의 포항제철 제1고로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력이 높은 철강을 만드는 회사이자 고로입니다. 1973년에 만들어진 이 고로는 지금까지 인류사에서 가장 우수한 철강, 가장 싸고 좋은 품질의 철강을 지금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본 아니라 베트남, 중국 다 여기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철강 경쟁력이 있으면은 2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기계 경쟁력, 자동차 경쟁력, 건설 경쟁력, 철도 경쟁력, 모든 것이 다 철강 경쟁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2차 산업의 모든 핵심은 철강입니다. 다시 포니가 수출되기 시작하고 자동차 1983년에 이르면은 반도체에서 세계적인 영역으로 갑니다. 여기에도 있고 핸드폰에도 있고 저 카메라에도 있고 모든 영역에서 반도체는 철강과 마찬가지입니다. 쌀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첨단 산업, ICT, 정보통신 산업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들도 다 이미 70년대부터 잉태된 결과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알죠? 봉건과의 투쟁에 이어서 우리에게 닥친 또 다른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로 가지 않기 위한 투쟁입니다. 1945년 미일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패배시킴으로 해서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약 20여 개 국가들이 일제히 광복을 맞습니다. 그 광복에는 싱가포르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홍콩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라오스도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아시아 전역이 인도를 제외한다면 아시아 전역이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었다가 그 일본이 미국까지 경쟁하려다가 미국의 패배함으로 해서 결국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식민지를 내놔야 했습니다. 한국, 중국 다 마찬가지. 그런데 유일하게 그 많은 식민지 중에 한국만 성공을 했어.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다 마찬가지야. 거기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1945년 일본이 나간 자리에 러시아 커뮤니즘, 러시아 공산당이 일본의 공백을 다 메워버리는 겁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이미 찌나미 같은 일본 제국주의에 영향을 받고 휩쓸려 들어갑니다. 공산주의로 가지 않은 나라가 없어. 불가능해. 모택동도 스탈린의 쫄개가 돼서 그 길을 가. 이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의 색깔을 가져야 돼. 무슨 색깔을 가져야 돼? 네? 국가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야 돼. 단 한 나라도 예외가 없어요. 북한 빨간색, 중국 빨간색, 베트남 빨간색, 몽골 빨간색. 국기에는 반드시 빨간색에 뭐를 하나 갖다 내걸어야 돼. 빨간색에? 예? 북한 국기에 뭐가 있어요? 베트남 국기에 뭐가 있어요? 별을 갖다 걸어야 돼.
중국 국기에 별 갖다 걸지요. 북한 국기에 별 갖다 걸지요. 베트남 국기에 뭐 갖다 걸어요? 별 갖다 걸지요. 다 걸어야 돼요. 왜? 스탈린의 쫄개 국가라는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붉은색 국가에 스탈린으로부터 받은 헌법에 붉은색이 들어간 국기에 붉은 별을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동양의 별이 어디 있어요? 별은 서양 개념입니다. 우리는 해와 달이에요. 별이란 개념은 동양 오리엔탈 문화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가들이 갑자기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에 별을 왜 내다 걸었을까? 우리 공산주의야. 우리 스탈린을 존경해. 우리 스탈린의 나라가 되고 싶고 그걸 자인하는 겁니다. 이 모든 정당들은 다 하나의 정당만 있어요. 중국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 북한의 공산당, 이름은 표현은 노동당이지만 하나의 정당입니다. 붉은색의 공산주의의 붉은 별에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외쳐야 됐습니다. 거대한 공산 제국주의가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쓰나미가 덮쳐오는데 내 개인이 맞서서 이길 수 있어요?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내가 집 하나 잘 짓고 자동차 하나 잘 튼튼하게 하면 쓰나미에 맞설 수 있다? 환장했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공산주의의 쓰나미 속에서 이 공산주의를 가지하는 그 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거대한 공산주의의 쓰나미에 맞서서 지켜내고 공산주의로 가지 않았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기적이에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거대한 쓰나미에 맞서서 그 길을 가지 않은 것에 성공도 있고 그것만 가지고도 기적이고 그 길을 갔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북한이나 다 민족적으로나 근대 문명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밑에서 국민교육 헌장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니까 그냥 밑에서 다섯 번째 보니까 그냥 민주정신이 아니라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다. 공산주의로 가면은 끝이에요. 공산주의에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개방적이지 않아요. 당이 다 해요. 정치가 지배하는 세계예요. 공산주의에는 근대 문명이 싹 될 수가 없어요. 창의와 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 제국, 공산 제국주의와 맞서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고 봉건 전근대와 맞서서 우리가 가야 되는 또 다른 투쟁이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항하고 공산주의를 이기고 극복하는 길입니다. 한국 문명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있기에는 바로 공산주의와 맞서 싸워서 이겼거나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았거나 다른 모든 나라들은 냉전 시대를 베를린에서부터 평양까지 11,000km가 다 40여 개국이 공산주의인데 이 거대한 힘을 받으면서 이 반도 끝에 손가락만큼 붙어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 7, 80년간의 어려웠던 길인가를 봐야 되고 한국 민주주의 투쟁은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는 투쟁이 한국 민주주의 투쟁의 본질입니다. 가장 희생도 많았고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택동과 스탈린은 어떻게 봤어요? 야, 저거 뭐냐? 야, 저긴 아직 각하의 대원수 각하의 영토가 아닙니다.
스탈린이 뭐라고 그래요? 욕을 하죠. 네, 지금 강의라서 욕을 못하지만. 얘들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당장 택동이하고 일성이 불러들여. 택동이하고 일성이가 3차례, 4차례 오고 가고 무려 8개월, 9개월 동안 모스크바에 머무릅니다. 아니, 국가를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국가 최고 지도자인 택동이하고 일성이가 6개월, 7개월, 48년, 49년에 50년 초까지 6개월 동안 모스크바에 있는다는 것이 뭐예요? 이미 그것은 대한민국 공산화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